청취자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첫사랑이나 20대 시절 가장 강렬했던 인연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특정한 표정이라던가 분위기, 혹은 그 사람 주변을 감싸고 있던 공기마저 꽤 선명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네, 그 특유의 냄새나 목소리 톤까지 기억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여러분이 떠올린 그 완벽한 사람이 실제로는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가 결핍과 욕망을 버무려서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홀로그램에 불과하다면 말입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시네요. 네,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바로 이 불편하고도 매혹적인 질문을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억과 감정의 실체를 차분하게 해체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가 그 해체 작업의 아주 완벽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민규 작가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바느를 매개로 진행된 한 독서 모임의 실제 대화 기록을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보통 독서 모임이라고 하면 그 책의 줄거리나 문체에 대해서 조금 점잖게 평론하는 자리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번 기록은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참석자들이 소설 속 상황을 징검다리 삼아서 자신들의 20대 시절이 품고 있던 불안감이라던가 콤플렉스, 그리고 좀 부끄러운 민낯을 아주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이 생생한 대화 기록을 통해서 인생의 특정 시기, 특히 가장 찬란하다고 여겨지는 20대에 대한 환상을 깨부수고 첫사랑이라는 오해, 그리고 외모가 지배하는 사회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대화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과거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포장된 기억 이면에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지 같이 짚어보는 거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소설 속 주인공들이 막 20살이 된 시점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모임 참석자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20대를 회고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디어가 포장하는 이른바 청춘이라는 이미지와 사람들이 실제로 통과해온 청춘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발생하더군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그 시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양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50대 참석자인 한 분은 자신의 20대를 인생의 화양연화, 즉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로 회고를 하셨어요. 그 꿈도 많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었던 걱정 없는 시기였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20대가 과연 그렇게 아무 걱정 없는 완벽한 시기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누구나 진로나 인간관계 때문에 치열하게 아파하고 고민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매일매일이 불안정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혹시 이분의 기억이 시간이 한상 지나면서 지나치게 미화되거나 윤색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뇌과학이나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기억의 메커니즘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과거의 고통이나 불안감을 서서히 흐릿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감정 위주로 재구성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일종의 생존 본능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이 50대 창석자의 대화를 한꺼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맥락이 발견됩니다. 이분이 20대를 유독 아름답게 기억하는 이면에는 현재 이분이 처한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된 커리어의 단절이라던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 찾아온 빈둥지 증후군 같은 현재의 결핍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력을 상실한 현재가 불안하고 우울하니까 과거의 나를 완벽한 주인공으로 편집해서 위안을 얻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현재의 불안감이 과거를 더욱 눈부시게 만드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동한 셈입니다. 그렇게 분석을 듣고 나니 그 회고가 마냥 낭만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조금 서글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른 참석자들의 회고는 이런 방어 기제 따위는 전혀 없는 그야말로 날것의 현실이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확 반전되었죠. 다른 분들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20대 시절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유들이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참석자는 자신의 20대를 딱 두 단어, 분노와 열등감으로 요약했습니다.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깎여나갔던 자존감, 그리고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느꼈던 그 무력한 분노를 아주 생생하게 토로하셨죠. 심지어 지금의 멘탈을 가지고 2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에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를 부수기 위해 당장 수능부터 다시 치르겠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만큼 학벌 사회의 압박이 컸다는 방증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벌 콤플렉스뿐만이 아니었죠. 가난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무너졌던 경험을 털어놓은 분도 계셨습니다. 네, 그 부분도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이 최신 유행하는 명품이나 브랜드를 소비하고 또 화려한 술자리를 즐길 때 본인은 다음 학기 등록금과 아르바이트 스케줄을 걱정해야 했다고 하셨죠. 세상이 출발선부터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또 폭력적으로 느꼈던 시기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취업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명확한 정답만을 쫓느라 자신의 진짜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돌아볼 시야조차 없었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생존과 취업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하루하루 발버둥 쳐야 했던 극도로 불안한 생존 투쟁의 시기였던 겁니다. 이 대화들을 종합해보면 인간이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그 양극단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죠. 네, 한쪽은 과거를 도피처로 삼아서 위안을 얻고 다른 한쪽은 과거를 트라우마로 간주해서 철저히 밀어내는 형국이네요. 이 참석자들의 엇갈리는 회고를 쭉 읽다 보니까 문득 그런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20대라는 건 마치 아주 거대한 산 같습니다. 거대한 산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50대 참석자분처럼 저 멀리서 혹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 산을 바라보면요. 능선도 부드럽고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한 폭의 그림처럼 그저 아름답잖아요. 관조하는 입장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산 쪽을 직접 헤매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당장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고 발밑에 날카로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늘 밤 이 산속의 추위를 어떻게 피할지 고민해야 하는 거칠고 치열한 생존의 현장인 겁니다. 야, 비유가 아주 적절하십니다. 멀리서 보는 풍경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서 겪는 생존 현실의 괴리.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논의할 주제가 자연스럽게 파생이 됩니다. 어떤 주제로 연결이 되죠? 그 험난하고 가파른 20대라는 산을 오를 때 숨이 터 막히는 그 고단한 순간에 우리가 가장 크게 의지하고 기대를 걸게 되는 환상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첫사랑이죠. 첫사랑. 네, 모임의 대화 역시 자연스럽게 이 첫사랑의 실체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더군요. 이 주제가 소설의 결말에 대한 참석자들의 해석과 맞물리면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설이 2009년에 초판이 나온 이후에 개정판을 거치면서 결말에 대한 독자들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네, 남자 주인공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새드 엔딩으로 읽는 분들도 계시고 극적으로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해피 엔딩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이 모든 로맨스가 화자의 단순한 상상일 뿐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더라고요. 작가가 결말의 모호성을 의도적으로 열어둔 훌륭한 문학적 장치인 셈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가 넷플릭스 영화로 제작되면서 매체 간의 특성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는 점이죠. 어떻게 달랐나요? 소설 같은 경우는 작가의 시쓰기 경험이 반영돼서 문단 나누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른바 글의 여백을 활용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묵직한 비판이나 인물들의 어두운 내면을 천천히 묘사해내거든요. 활자가 주는 깊이감이 있군요. 반면에 영상 매체인 영화는 화려한 영상미와 음악을 동원해서 시각적인 만족감을 주고요. 또 주체적으로 변모하는 여자 주인공의 로맨스 라인에 훨씬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렸군요. 텍스트가 주는 상상력과 내면의 깊이를 선호하는 쪽과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아름다운 로맨스를 선호하는 쪽으로 나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게도 그 아름다운 로맨스의 환상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이 등장합니다. 영화의 연출의 취해가가 현실의 첫사랑 이야기로 화제가 싹 전환되니까 참석자들의 증언이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코믹하게까지 변하더라고요. 소설 속 인물이 이런 대사를 하죠. 모든 사람은 오해다. 이 문장이 참석자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아주 완벽하게 증명이 됩니다. 맞습니다. 한 참석자분이 들려준 에피소드가 이 오해라는 개념의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20대 시절에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를 아주 다정하게 감싸주고 언제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완벽한 첫사랑 오빠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기억 속에서 그 오빠는 거의 구원자에 가까운 빛나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우연히 그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결과는 환상의 철저한 붕괴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기억 속의 다정하고 지적인 청년이 아니었죠. 네, 세상 풍파에 찌들어서 조금은 팍팍해진 중년 아저씨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 조금은 구질구질한 생활고까지 털어놓는 아저씨의 모습에 그 순간 20대의 찬란했던 추억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첫사랑과 실제로 결혼에 성공한 또 다른 참석자분의 증언은 한술 더 뜹니다. 어떤 중원이었죠? 영화 같은 두근거리는 로맨스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저 팍팍한 일상을 함께 버텨내는 끈끈한 전우애 혹은 가족애에 가깝다고 냉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인지 심리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첫사랑을 강력하게 미화하고 또 나중에는 그것을 환상이 깨졌다 혹은 오해였다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 아닐까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이라는 타인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사랑하기가 생각보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우리는 첫사랑의 대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 사람의 역할을 사랑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한껏 고양되어 있던 그 시절에 나 자신의 상태를 사랑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 말씀은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풋풋하고 순수한 감정이 사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감정이었다는 뜻인가요? 네,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본질을 본 게 아니라 그저 내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후광을 씌워놓고 혼자 사랑에 빠졌다는 거군요.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는데요. 냉정하지만 인간의 본성에 작겁죠. 대화 기록 속의 참석자 역시 첫사랑 오빠의 본 모습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콤플렉스 덩어리였던 자신을 긍정해주는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안전기지. 아주 와닿는 표현이네요. 세월이 흘러서 통화를 했을 때 환상에 깨진 이유도 그 오빠가 나쁜 사람으로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 오빠에게 더 씌워두었던 환상의 필터가 벗겨지고 평범한 타인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결국 나의 결핍이 환상을 만들고 그 환상이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결핍이네요. 그렇다면 이 결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독서 모임이 도달한 가장 본질적이고도 불편한 종착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영화의 아름다운 각색 이면에 숨겨진 원작 소설이 던지는 가장 서늘하고 날카로운 질문. 바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논의입니다. 네, 가장 치열했던 토론 주제였죠.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관대해지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신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독서 모임 참석자들도 바로 이 씁쓸한 지점을 아주 깊이 성찰했습니다. 이 소설의 가장 도발적인 설정 자체가 객관적으로 아주 못생긴 여자와 누가 봐도 잘생긴 남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참석자들은 외모가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권력으로 작동하는지 솔직하게 토론을 이어갑니다. 네, 심지어 한 참석자분은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까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갓난 아기들조차 대칭이 잘 맞고 예쁜 얼굴을 더 오래 쳐다본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셨죠. 인간이 아름다운 외모에 끌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본능이고 따라서 예쁜 사람에게 세상이 더 친절하게 굴러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현실 세계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직시하신 셈이군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타인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바로 외모 권력이 어떻게 개인의 내면을 잠식하고 파괴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소설 속 여자 주인공은 단지 외모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화장을 하거나 예쁜 옷을 입으려는 시도조차 스스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꾸며봤자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내면화된 억압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사회의 폭력적인 시선이 개인의 내리에 깊이 내면화되어서 스스로를 검열하고 가두는 이른바 파놉티콘 같은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임 참석자분들도 이 부분이 아주 깊이 이입하면서 공감하시더라고요. 그 지점이 바로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흔히 이 소설을 외모 따위는 보지 않는 숭고하고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작가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아름다운 외모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호의를 독점하는 불공정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무시와 차별을 묵묵히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모임 참석자들의 분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해석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네, 심리적인 반전이 있는 대목이죠.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못생긴 여자 주인공에게 끌렸고 사랑에 빠졌는가? 단순히 그녀의 영혼이 아름다워서 혹은 마음씨가 착해서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참석자들은 텍스트에 숨겨진 단서들을 조합해서 아주 날카로운 심리학적 분석을 내놓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그녀에게 끌린 진짜 이유는 바로 그의 불행한 가족사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 그 어머니 이야기 말이죠? 네.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 역시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평생 무시와 폭언을 당하며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살았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가 여자 주인공에게 느낀 감정은 과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낭만적이고 순수한 사람일까요? 저는 이 남자가 여자 주인공에게서 못생기고 버림받은 자신의 어머니를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영에 일어난 거네요? 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그 깊은 무의식적 죄책감, 그리고 어떻게든 그 상처를 보상받고 싶다는 심리가 여자 주인공에게 그대로 덧치워진 것은 아닐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매우 타당하고 또 중요한 해석입니다. 남자 주인공의 감정은 상대방이라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인격차를 향한 순수한 끌림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유년기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일종의 구원 판타지일 수 있습니다. 구원 판타지. 못생긴 그녀를 사랑하고 지켜냄으로써 과거에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불쌍한 어머니를 구원한다는 무의식적인 자기위안의 과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사랑은 오해다 라는 대사가 여기서 한 번 더, 그것도 아주 서늘한 방식으로 증명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남자는 여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녀의 얼굴 위에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더 씌워놓고 사랑에 빠진 척 혹은 사랑한다고 철저하게 오해했던 거군요. 결국 타인을 향한 숭고해 보이는 구원조차도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 치유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대화가 보여주는 통찰의 깊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한 로맨스 소설 하나를 읽고 모인 자리였지만 참여자들 각자의 내밀한 경험과 예리한 시선이 교차하면서 이 텍스트는 인간의 본성, 콤플렉스, 그리고 결핍이 만들어내는 방어 기제에 대한 거대한 심리해부학 보고서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한 독서 모임의 생생하고도 솔직한 대화 기록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러 겹을 벗겨내 보았습니다. 화양연화라는 아름다운 이름표 뒤에 숨어있던 20대의 치열한 열등감과 생존의 불안감, 첫사랑이라는 로맨스로 포장되었던 이기적인 투영과 오해, 그리고 사회의 통력적인 시선이 개인의 결핍과 만나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심리 상태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논의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타인을 결코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각자의 렌즈가 있는 거겠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의 첫사랑이나 강렬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이 긴 논의를 거치며 그 기억의 색깔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환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시선을 우리의 현재로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를 마치며 청취자님께 아주 개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맹목적으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누군가, 혹은 반대로 이유 없이 깎아내리고 혐오하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굳게 확신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과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주 뼈아픈 질문이네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외면하고 싶은 결핍과 두려움이 그 사람의 얼굴 위에 정교하게 덧씌워진 일종의 환상이자 오해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프레임의 바깥에는 과연 어떤 진짜 맥락이 숨을 죽이고 있을지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의 렌즈가 조금 더 투명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사유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